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혈당이 낮을수록 당뇨병에 잘 걸린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당이 높은 사람이 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당뇨병이 되기 전에는 오히려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식후에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이러한 사람일수록 당뇨병에 잘 걸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먼저 보시면은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이 한 1,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두 군을 다 합치게 되면 한 2천만 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5천만 명인데 5분의 2 정도가 해당이 되고 성인으로 치면은 엄청 많이 해당이 되겠죠. 특히 당뇨병 전 단계 쪽은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중에 4명이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으로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대부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뇨 전 단계를 미리 캐치해서 조금 위험 신호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뇨 전 단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당뇨 자체는 무섭지가 않은데 바로 당뇨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점점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투석까지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 망막병성이 생기게 되면은 시력도 떨어지고 실명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 쪽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잘 낫지 않고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절단을 해야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합병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생겼을 때, 요런 거를 미리 예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뇨 전 단계일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곤증, 춘곤증이라고 해서 식사 후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하품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많고, 그, 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는 보물 타는 것도 아니고요. 몸이 조금씩 고장나고 있다는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곤증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식곤증이 아니라 바로 반응성 저혈당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응성 저혈당은 식사 후에 뭐 1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저혈당 증상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 고장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타이밍에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혈당이 훅 떨어져 가지고 저혈당 증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초기 당뇨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요. 췌장, 즉 위하고 그 소장,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그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당을 세포로 이동하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후에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인슐린도 올라가서 혈당을 이렇게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가는 경우에 정상은 100 미만이고요. 그 사이는 이제 경계라고 해서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식후 2시간에는 140 미만이 정상인데 200 이상인 경우에 당뇨로 진단을 하고 그 사이인 경우에는 이제 내당능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복 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도 있는데 반응성 저혈당도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혈당 증세를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당은 한 70에서 70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인데 이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요. 7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상한 불편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가 고프고, 불쾌감이 들고, 하품이 나고, 졸음이 생기고, 권태감이 들고, 초조감이 생기고, 눈이 깜빡거리고, 두통이 있고, 속이 좀 미식거리고, 한기가 나고, 땀이 나는 뭔가 이상한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혈당을 검사를 했더니 한 80이 나왔어요. 80이 나왔는데 증상은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80이니까 저혈당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낮아도 반응성 저혈당이 있다고 봐야지 되고요. 왜냐하면 혈당 측정기가 많게는 3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80이라고 해도 기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70 밑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반응성 저혈당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밑으로는 뭐 증세가 좀 심해지는 거죠.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맥박이 뛰고 호흡이 상승하고 혈압이 오르고 뭐 얼굴이 창백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슐린하고 혈당치를 그 보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혈당이 이렇게 식후에 뭐 107에서 식전에 163, 그리고 208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미 이때 인슐린이 좀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계속 고혈당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2시간 됐을 때 인슐린이 왕창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혈당이 훅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44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5.2밖에 안 돼서 아주 지극히 정상인데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타이밍에 맞지 않게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훅 떨어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응성 저혈당으로 보고 이미 췌장이 고장나기 시작했구나. 이미 당뇨 전 단계로 진입을 했구나 하는 이런 위험 신호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구 당 부하 검사를 한 케이스인데 140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뭐 인슐린이 약간 늦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55까지 1시간 150분이니까 1시간 어 1시간 그 30분 지나고 나서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발생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도 40대 남성 케이스도 이렇게 정상 혈당을 유지하다가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3시간 후에 반응성 저혈당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성 저혈당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식후 인슐린 분비 과정은 이렇게 식후에 인슐린이 쫙 분비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당뇨인 경우에는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면서 혈당이 왕창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이런 반응성 저혈당이 생길 수 있고요. 후기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자체가 잘 분비가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고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저혈당은 췌장 고장의 신호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성 저혈당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리브레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 뒤쪽에다가 이걸 부착을 하고요. 24시간 동안 혈당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총 2주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는지 그리고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이런 장비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혈당 값이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고요. 어플에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식사를 했을 때는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점심에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저녁에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 수 있고, 새벽에도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혈당이 변화가 생기는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고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특정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GI 지수라고 하죠.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요. 낮은 음식을 잘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밀가루나 설탕, 뭐 액상과당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면류도 상당히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치매 환자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액상과당, 카페에 들어있는 카페 시럽, 그리고 설탕 이런 거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캔 음료수, 탄산음료라든가 캔커피라든가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일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에도 여기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를 또 갈아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당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소량 드시고 현미도 많이 복합 탄수화물이라도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현미도 결국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지 혈당 올라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곡물의 이런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되겠고요. 고구마나 뭐 감자, 이런 옥수수 이런 것도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갈아서 먹는 것을 피하는 거, 이렇게 후루룩 마시고 유동식으로 먹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숭늉이라든가 뭐 누룽지라든가 뭐 죽이라든가 이렇게 뭐 오트밀을 불려서 먹는다든가 등등 그런 식은 혈당 스파이크 및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식사 방법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잎채소, 십자가,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그런 거를 200g 정도 준비를 해서 올리브 오일에 소금 준비해서 요거를 먼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소량 먹고 그리고 밥 조금 하고 나물 반찬으로 이제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이제 디저트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식사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만의 식사 를 구성을 해서 이런 순서대로 먹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반응성 저혈당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하는 거는 식후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식후 바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후에 그냥 소화돼야지 하고서 앉아 있지 마시고요. 가볍게 한 뭐 근처를 한 뭐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혈당 조절에 상당히 유리하고요. 소화가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싶으면은 요런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발 뒤꿈치 들기, 한발 뛰기, 계단 오르기 등등 운동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165까지 혈당이 있었는데 운동을 그 계단 오르기를 한 10분 정도만 했는데 혈당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벼운 근력 운동만 해도 충분히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를 솔직히 좀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가 뭐죠?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혈당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근육이 사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근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는 거지 굳이 이렇게 근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은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게 돼서 이제 과잉 섭취한 것들은 결국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살만 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는 근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다면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혈당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꼭 추천하는 것이 바로 라일락꽃 추출물입니다. 라일락꽃 추출물은 간에서 혈당을, 포도당을 신생하는 것을 막고요. 골격근에서 포도당 흡수를 증가를 시키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지방 합성을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하고 근육에 한꺼번에 작용하는 아주 대단히 효과가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제품 성분명은 메트포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까운 뭐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1차로는 당뇨 치료제인데, 이 당뇨 전 단계일 때도 소량, 저용량으로 섭취를 하시면은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없는 분이라면은 이 메트포민을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약품이니까 처방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은 있는데 약값도 저렴하고 효과는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포민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이제 베르베린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구해서 드셔보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바나바 잎 추출물 그리고 크롬도 인슐린 그 감수성을 높이는데 작용하는데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롬 하고 바나바잎, 베르베리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요게 한꺼번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평소에 그 방성 저혈당이라든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